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윤성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2단원 마지막 부분, 뒷부분 다 끝내고 3단 또 넘어가야 되겠죠?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진도가 그렇게 느리다고도 할 수 없고 빠르다고 할 수 없는 게 일단은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막 빨리빨리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다루는 내용의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진도가 그렇다고 또 느리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62페이지서부터는 이제 세포 소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은 이제 세포막에서 주로 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딱 마무리 지었잖아요. 여러분 책의 그림 2.21번에 보면 유주배 분비라고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세포에서 어떠한 단백질이나 호르몬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이렇게 분비가 될 때, 분비라는 건 내보낸다는 거죠. 어떤 즙 같은 게 빠져나올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즙 같은 게 유출돼서 나오는 과정을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의 역할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그림을 그려 놓은 게 바로 그림 2.21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번호가 매겨져 있죠. 1번에서부터 5, 6, 7번까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세포 내에 있는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특정 단백질이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세포 바깥으로 배출이 되느냐 이런 과정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포의 유주 분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일괄되게 적어 보아라. 혹시라도 주관식 평가 같은 게 있다면 진짜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아주 착실하게 적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 우리 책에서는 63페이지와 64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이 유즙 과정에 대해서 번호 이 1, 2, 3, 4, 5, 6, 7, 8, 5, 6, 7 매겨 놓은 요거 순서대로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마디 얘기하는데 63페이지와 64페이지는 교수가 물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 꼭 얘기하고 꼼꼼하게 읽어보라는 얘기는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평가할 때도 답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미안합니다. 자, 62페이지 볼게요. 밑줄부터 칠게요. 세포기관은 물질을 분비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왼쪽 단에 포유류의 젖샘에 있는 특수세포들은 유즙이라고 하는 건 쉽게 해서 우유를 뜻하는 겁니다. 일단 이 유즙을 생성하는데 이 유즙은 특정 비율로 조성된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과 물의 혼합물로 유아의 성장에 이상적인 영양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유즙에도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아의 뇌에서 요구하는 지질과 감염부터 방어하는 면역계의 산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줄을 보면 세포 소기관들은 각각의 세포가 유즙을 생성할 수 있도록 분비계를 형성해 준다. 자, 분비계 형성의 별표. 분비계 형성을 해준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보면은 뭐 내막계, 소나 골지체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여기서 요약한 것처럼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에 소낭이 뭔지에 대해서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도 연구한 사실이 있는데 이 내막계라고 하는 녀석들 묶어서 부를 때는 핵막이 존재하는 진핵세포 내에서 세포막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세포막하고는 전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정확히 말하면 세포막의 성분의 일부 때문에 세포막의 성분을 일부 가져와서 세포 내에서 특정한 기관을 형성하는 그러한 녀석들이 바로 내막계 구성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막계 세포막이 안쪽으로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서 세포 멤브레인, 셀 멤브레인이 일부가 소포체를 만들기도 하고 골지체를 만들기도 하고 엔도좀을 만들기도 하고 리소좀을 만들기도 하고 핵막도 만들어요. 핵막까지 만듭니다. 핵막까지. 그래서 지금 소포체, 골지체, 엔도좀, 리소좀, 핵막 여기까지가 일단 묶어서 내막계라고 불러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암기는 해주셔야 되고요. 네, 소낭은 앞에서부터 설명했던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다는 겁니다. 소낭은 뭐 일시적으로 막이 말려 들어와서 공기방울처럼 공간을 만드는 걸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아파투스라고 하는 골지체, 우리나라 말로 골지체라고 하는 건데 요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게 유주위 분비가 되면 골지체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핵세포에서 평평한 디스크 모양의 막성 주머니 더미로 주머니 더미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막 여러 개가 있는 아주 그 표면적이 넓은 주머니 더미인데 분비 단백질을 좀 더 가공을 하고, 그러니까 생체에 적합하도록 가공을 하고 또 이제 운반하기 전에 파괴되지 않도록 겉을 포장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당류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개념 정리 부분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개념 정리요. 내막기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다. 별표입니다. 내막기는 다른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단백질 생산 장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정보가 DNA, 유전체에서부터 정보가 나오는 것이죠. 그 정보를 읽어서 실질적으로 합성된 단백질이 실제로 모여서 저장은 아니죠. 추가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공간이 바로 내막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면소포체는 활면소포체하고 좀 구별 좀 하셔야 되는데, 조면소포체는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부분, 활면소포체는 골지체와 함께 단백질을 가공하고 소낭은 단백질을 포장 수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이 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요 그림이라고 하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쪽에는 이제 뭐죠? 쉽게 해서 조면소포체,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활면소포체, 조면소포체 영역, 활면소포체 영역,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이제 그, 그 뭐지? 이 소낭이라고 하는 것들, 소낭이라는 것들이 단백질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즙 단백질 유전자는 먼저 그 그러니까 젖이에요, 젖.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유라고 할게요. 우유 성분 안에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려면 핵의 안에 있는 유전자를 갖다가 읽어가지고 mRNA가 빠져나와 줘야 돼요. mRNA가 빠져나와서 핵막을 바깥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핵공을 통해서 이제 세포질 영역으로 나가는데 이제 3번 상황을 보면 이게 빠져나온 게 이 3번 상황을 보면 이 mRNA가 리보솜과 복합질 형성해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제 단백질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설명하면은 여기 있는 요런 거 조그만 것도 이제 리보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리보솜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이게 교수 잘못 얘기했나? 이게 미안합니다. 요 조그만 게 바로 리보솜과 복합이 된 조면소포체가 조그만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조면소포체 표면으로 이동해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면소포체로 이제 단백질들이 이동해서 좀 활면이라는 얘기는 면적이 좀 넓어지는 소포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포체를 통해서 지질까지도 합성을 하고 단백질 말고 지질이 실질적으로 합성되는 영역이 바로 활면소포체라는 거예요. 핵 주변에 바로 모여 있습니다. 쪼글쪼글하게 생긴 것들, 이게 공처럼 생긴 것들이 조면소포체, 그다음에 넓다는 것이 활면소포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소포체를 통해서 또 자꾸 이동을 해요. 작은 그 소낭을 통해서 또 이동을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5번에 보면 조면소포체와 활면소포체로부터 골지체로 운반되기 위한 소낭이 포장이 된다. 이거 다 요것도 요것도 소낭인데 어쨌든 소낭은 수시로 존재합니다. 자, 여기저기 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6번이 골지체라고 해서 단백질의 최종적인 그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한 공장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 단백질의 3차원 구조와 4차원 구조 같은 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공간이 바로 골지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핵막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또다시 소낭에 포장을 해서 이동시키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결국에는 63페이지에 이제 왼쪽 단에서 오른쪽 단까지 수시로 막 자세히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는데, 자, 먼저 왼쪽 단에 있는 63페이지 왼쪽 단에 핵공이라고 하는 부분,
그 진한 글씨 보이시죠? 자, 거기 밑줄 칩니다. 핵공이 바로 지금 여러분 그림 보고 있는 요거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본문상의 밑줄 칩니다. 핵공은 세포질로부터 핵을 격리시키는 핵막에 존재하는 구멍으로 100여 가지 이상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고도의 특수화된 이중막 관통 통로 단백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 아래쪽으로 아래 문장을 보게 되면은 핵공을 통하여 밑줄 칩니다. RNA는 세포질로 나가고 일부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합성된 후 핵 속으로 들어온다. 자, 핵 속으로 다시 들어온다의 별표. 예, 핵 속으로 어떤 단백질은 핵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인포틴, 그 다음에 엑스포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핵과 세포질 사이의 분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촉진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 인포틴과 엑스포틴이라고 하면 인포틴은 뭐냐면은 핵막 바깥에서부터 핵 안쪽으로 들어올 때 물질을 가지고 운반시켜 주는 그러한 단백질을 인포틴. 그다음에 바깥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특정 물질을 붙잡아 가지고 핵 안쪽에 있는 물질을 바깥으로 빼내주는 그러한 단백질을 엑스포틴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과 핵막 사이에 핵과 세포질 사이에 물질 그 전달의 역할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단백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인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제 여기 보이는데 자, 인은 뭔지 이따 설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나오나? 잠깐만요. 인이라고 하는데 자, 인은 여기 밑에 설명이 있네요. 요걸 별표 치시면 됩니다. 자, 세포를 염색했을 때 핵 속에서 뭔가 진하게 염색이 잘 되는 부위가 바로 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인은 여기요, 여기 요거는 여기 별표입니다. 리보솜, 영어 발음은 라이보솜인데 라이보솜을 합성하고 이 녀석을 만들고 조립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 라이보솜 덕분에 여기 인에서 만드는 라이보솜 덕분에 mRNA가 이 라이보솜과 결합을 해서 어떻게 드디어 단백질다운 단백질을 합성한다. 유전 정보에서 읽은 그러한 단백질의 염기서열을 읽어가지고 코돈을 읽어가지고 원하는 단백질을 합성해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63페이지 아래쪽에 왼쪽 단에 사세포질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세포질로 나온 mRNA는 단백질 합성 공장인 수백만 개의 라이보솜 중에 하나와 결합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라이보솜 같은 경우에는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리보솜 아, 핵심 리보솜 rRNA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의 복합체로서 핵심 리보솜 RNA 중 하나는 rRNA 중 하나는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는 주요 효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도 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리보솜의 구성 성분은 인에서 주입된 후 핵에서 세포질로 운반되고 mRNA에 결합한 리보솜은 즉시 해독을 시작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단에 보게 되면은 이제 4단계 부분의 내용은 간단하게만 그 중간에 4단계와 5단계 같이 나와 있는 그 문단 있죠? 좀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줄 안 칠 수가 없는 게 다 중요한 과정이라서 읽고 그냥 그대로 통으로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면소포체의 부근에 위치하는 망상 조직은 망의 형태로 되어 있는 조직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 형태로 되어 있는 조직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망상 조직은 조직으로 된 활면 소포제는 지질과 막구조물을 합성하고 자, 여기서 지질의 별표, 막 구조물의 별표. 그러니까 활면 소포체에서 뭐 만드니? 라고 물어보면 지질과 막을 만들어요. 막 구조물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활면 소포체가 약간 그 쓰레기 폐수 처리장 비슷해가지고 그 뒤에 독성을 없애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독성 제거 효소가 존재하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활면 소포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지질과 단백질은 소포체막의 관상 끝에서 소낭으로 떠져 나와서 그 다음에 소포체를 떠나고 그 다음에 바로 골지체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교수가 앞서 이 그림 2.1번을 통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냥 요약돼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제 인과 핵공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되겠는데, 자, 핵공 복합체를 NPC라고 합니다. 우리 온라인 게임 할 때 non playable 뭐 저기 캐릭터 뭐 해서 NPC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핵공 복합체라고 NPC라고 하는 복잡한 단백질이 핵의 핵막에 물질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리보솜 만드는 그다음에 위치이고 리보솜 RNA 합성 및 가공 및 리보솜 단위체 리보솜이 원래 여러 개의 단백질 구조들이 뭉쳐서 이렇게 된 녀석들인데 그 각각의 구성 단위체들을 조립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이 많이 생략이 돼 있어서 조금 통으로 이해하시기는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인의 역할이 바로 라이보솜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꾸 발음할 때 여러분 저기 그 뭐지? 갈등 생기는 거. 리보솜과 리소솜과 이걸 갖다가 라이소솜 영어로는 라이보솜 라이보솜 뭔가 좀 발음이 다르죠. 엄연히 다른 나중에 하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자, 나중에 튀어나온 거 가능하면은 단백질을 합성하느라고 먼저 초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빠른 그 앞 단계에서 바로 등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보솜이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 끝나고 나중에 느리게 보통 반응의 어떤 일정 역할을 나중 단계에서 뒷 단계에서 역할하는 것이 바로 리소솜이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밑에 요 그림 2.23번에 설명 부분을 잘 봅니다. 자, 아직 밑줄 치지 말고요. 리소솜의 주사 현미경 사진은 내부에 있는 수많은 부스러기 물질을 보여준다. 리소솜은 분해될 물질을 담고 있는 소낭과 융합하여 세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분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라이소솜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이소즘의 역할은 바로 세포 내부에서 어떤 물질을 재활용하는 게 이 녀석의 뭐예요? 그 주요 메인 역할이에요.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는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이렇게 그 견막 같이 보이는 그런 구조들은 바로 리소좀의 막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리소좀 효소가 있어서 특정 외부 물질 같은 거 어떤 이제 손상되거나 어떻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효소들이 작용해서 그 분자 단위로 분해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기능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해주시라는 사실. 자, 그래서 64페이지 오른쪽 단에 맨 아래 두 줄, 진한 것이 리소좀, 영어 발음 라이소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녀석 밑줄 치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리소좀은 외부로부터 운반된 부스러기, 포획된 세균들 그리고 세포 내의 낡은 세포 소기관들을 운반하는 소낭들과 융합한 후 그 안에 담고 있는 가수분해 효소, 즉 리소좀 효소를 이용해서 내용물을 분해한다. 또한 리소좀 효소들은 큰 영양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들을 세포가 이용 가능한 구성 단량체로 분해하여 막을 통과해 세포질로 방출을 해낸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 녀석 덕분에 세포가 결국에는 뭐예요? 찌꺼기마저도 어떻게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 재활용을 해서 영양분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자, 퍼옥시점이라고 하는 걸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퍼옥시점은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막으로 쌓인 세포소 기관으로서 막이 이중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별표입니다.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와 과산화수소 H2O2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아시죠? 이걸를 생성시켜서 얘네 두 개는 모두 다 산화 역할은 산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연관되어 있는 대사 활동에 관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화 효소가 있으면 무언가를 산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로부터 해로운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유입이 되면 외부로부터
위험한 화학물질이 유입이 되면 퍼옥시점은 과산화수소나 카탈라제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물질을 이게 분해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바깥으로 방출해 버리거나 중화시켜서 방출시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퍼옥시점입니다. 산화 효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카탈라제와 과산화수소를 산화 효소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얘네들은 재활용 없이 무력화시킨 다음에 세포 바깥으로 이제 내보낼 폐기물을 결국에는 생산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옥시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밑에 65페이지 왼쪽에 퍼옥시점, 중고등학교 때 생물도 공부하셨다 그래도 퍼옥시점을 되게 자세히 공부하진 않았을 겁니다. 밑줄 칩니다. 모든 진해 세포에서 관찰되는 퍼옥시점은 모든 세포마다 다 있습니다. 세포치고 외부로부터 해로운 물질 들어오는 거를 그 해로운 물질에 대한 대책이 없는 세포는 없으니까요. 가능한 최대한 최소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든 진해 세포에서 관찰되는 퍼옥시점은 한 층의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 구조로 전자를 제거하여 다른 분자들을 산화시키는 여러 종류의 효소들을 가지고 있다. 자, 전자를 제거한다의 별표. 전자가 제거되는 과정도 산화 과정이라고 불러줍니다. 특히 유기화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과목을 듣고 있는 학생 모두가 다 생화공 친구들이니까 2학년 때 가면은 유기화학을 여러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유기화학 공부하시면은 산화환원에 대한 개념 중에 전자를 잃고 얻는 것을 가지고 산화와 환원을 갖다가 언급해요. 그 전자의 잃고 얻음을 그 기준으로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다. 첸에서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다, 환원되었다를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자를 제거한다. 전자를 잃게끔 하면은 바로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요. 산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갑작스럽게 필기를 여러분 지난번 과제가 여러분 과제를 이제 없앴잖아요, 교수가. 걱정인 게 뭐냐면은 이게 이해가 되도록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중간중간에 넣어 줄 때 중요하다 싶은 건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밑줄만 치고 앉아 있고 그냥 그림만 보고 앉아 있고 이러면은 글쎄 나중에 이거 중간고사 대비가 될까 싶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밑줄 칩니다. 리소좀과는 다르게 퍼옥수좀하고 리소좀하고 달라요. 리소좀과는 달리 리소좀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꼭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효소를 함유하고 소낭으로 운반되어 퍼옥시점이 된다. 리소좀은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효소 따위를 갖고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세포 내에서 세포막을 이용해서 리소좀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긴 한데 리소좀 자체의 효소가 세포질 안에서 합성이 돼서 그 리소좀 효소가 리소좀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퍼옥시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점 땡땡땡땡 찍혀져 있는 거 퍼옥시즘의 대표적인 역할 네 가지. 자, 지방 소화 활동에 이용되는 담즙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퍼옥시즘이고요. 긴 지방 사슬로 이루어진 지질을 끊어내서 짧은 길이의 지질로 다 쪼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희귀한 생화 물질을 분해하고요. 산소로 인해 형성되는 잠재적인 독성 화합물을 이제 그 소화시켜서 분해시켜 버린다, 대사시켜 버린다는 얘기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65페이지에 여기서 밑줄 치실 때 좀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일부라는 거의 별표입니다. 모든 퍼옥시점 효소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 퍼옥시존 효소들은 정상적인 활동의 부산물로서 과산화수소를 꼭 생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옥시존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더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 밑줄 칩니다. 과산화수소는 반응성이 매우 커서 다유산소 라디칼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산소 원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녀석을 만들어서 방출해서 세포도 손상시키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산소 원자에 보통 가장 최각전자의 그 점을 찍어 보면 산소 원자는 이게 전자가 6개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형태의 원소거든요. 그런데 이 퍼옥시점의 역할 때문에 H2O2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 H2O2는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구조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산화수소의 분자 구조식은 이렇게 생겼고 지금 교수가 점 찍는 거는 저기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하는 걸 지금 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전자들은 안정할 때 두 개씩 짝지어서 원자 주변에 존재를 하거든요. 가장 바깥껍질에 존재합니다. 이제 나중에 일반화학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가 쪼개집니다. 여기가 쪼개지게 되면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H, 단일 결합, 산소 원자, 그리고 점 두쌍, 전자 두쌍, 그리고 이거 홀 전자. 이런 게 두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렇게 산소 원자에 홀 전자가 딱 있으면 산소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쓸까요? 라디칼 R A D I C A L. 영어 발음은 radical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요. 자, 이 라디칼이라고 하는 이 화학종, 즉 홀전자를 원자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머금고 있는 이러한 모든 화학종을 갖다가 다 라디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라디칼이라고 하는 화학종은 특징이 뭐냐면 반응성이 겁나 좋아요. 지 혼자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고요. 주변에 아무 물질이나 붙잡고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아주 반응성이 격렬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과산화수소가 적당히 분해가 돼서 적당한 농도의 산소 라디칼이 만들어진 건 우리 몸에도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각종 세균이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성 화학 물질을 갖다가 이 라디칼이라고 하는 분자가 가서 금방 높은 반응성으로 반응을 해서 분해시켜 버리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과산화수소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산소 라디칼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결과 멀쩡한 세포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파괴가 되거나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5페이지에 그래서 어떤 설명이 있다? 예. 과산화수소는 반응성이 큰 자유산소 라디칼을 방출하여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줄 칩니다. 자유산소 라디칼의 무분별한 생성을 막기 위해서 퍼옥시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량의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효소는 과산화수소에서 산소 원자를 제거한 후 수소와 결합시켜 물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줄까지 마저 밑줄 칩니다. 밑줄 거의 다 치게 되는데 나중에 교수의 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수가 갖고 있는 여러분의 하고 똑같은 책 있잖아요. 완전 피칠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수는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데 정말 피칠되어 있어요. 간과 신장세포에는 혈액에 있는 독성물질의 분해를 돕기 위하여 수많은 퍼옥시점이 들어가 있다. 간과 신장이 바로 우리 몸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옥시점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간과 신장 조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문단, 퍼옥시점 막에 있는 수용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여러 효소들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퍼옥시점이 고장나면, 퍼옥시점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의 막이 고장이 나서 퍼옥시점이 이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신, 대뇌, 백질, 어, 위축증. 여러분 이제 신장이 보면은 콩팥이죠, 콩팥. 신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C처럼 생겼는데 콩처럼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그 소변이 만들어져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여기 밑에 이렇게 방광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예, 오줌보죠, 오줌보. 방광이 이렇게 있는데 신장 하나에서 이렇게 그 뭐지 소변이 만들어져 피가 걸러져서 노란 소변이 이렇게 흘러내는 요관이라고 해요. 요관, 오줌관. 오줌관이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되어 있다는 거를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콩팥의 글쎄 신장의 여기 윗부분에 조그맣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덮개, 마치 모자같이 생긴 이게 그 말랑말랑한 젤리 비슷한 느낌의 이러한 뭔가 모자 같은 게 조그맣게 한꺼풀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신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뒤에 있는 신자는 신장할 때 신자인데요. 이게 신장이면은 거기에 부속돼서 붙어 있는 부신이라고 해서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부신이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부신의 껍질을 부신 피질이라고 부릅니다. 피질. 피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시 이걸 알고 이제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부신 대뇌 백질증 위축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뇌 백질을 교수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갖다가 그냥 부신 피질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 부신 대뇌 백질 이거 말이 되게 너무 엄청 긴데 의학 용어를 여기다 갖다 놓고 지금 설명하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만약에 이 부신 피질의 이 피질이 위축되는 이유는 바로 퍼옥시존 막에 있는 수용체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수용체 단백질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지방산과의 분해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분에서 지방산의 분해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질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밑에 밑줄 친 거 쭉 읽어보면 이로 인해서 뇌와 척수세포에 지방산이 쌓여서 결국에는 신경 정도에 필요한 세포들이 파괴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소변을 걸러내려면은 어 대동맥과 대정맥이 이게 콩팥으로 들어가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으로부터 피가 나와서 콩팥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깨끗하게 걸러져서 필터링이 끝난 깨끗한 피가 이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피 속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지방에 해당되는 지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지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지나치게 전날 고기를 많이 먹었다 이 사람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 부신 피질에 있는 퍼옥시좀이 이 지질의 사슬이 길면은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잘라줘서 지질을 분해시켜줘야 몸 구석구석에 그 지방이 많이 안 껴요. 분해가 잘 이루어진 지방은 어떻게 더 이상 기름기처럼 몸에 잘 안 쌓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신 피질에 문제가 생기면 퍼옥시점이라고 하는 그 부신 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퍼옥시점이 세포막에 이상이 생겨서 똑바로 활동을 못하면 이러한 병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는데 퍼옥시즘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세포질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에는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 같은 것들이 쉽게 해서 분해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외부로부터 무슨 세균이나 병균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그 녀석을 분해해 갖고 세균의 시체 같은 걸 이 내부에서 단백질을 분해해 가지고 단백질 찌꺼기 형태로 이렇게 안에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포옥시점은 뭐 거의 모든 세포마다 다 있다 그랬잖아요. 왼쪽에 있는 건 동물세포,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식물세포에서의 포옥시점입니다. 이게 식물세포의 포옥시점이죠. 밑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엽록체, 엽록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조그맣게 따로 있고 포옥시점의 사이즈가 미토콘드리아보다는 꽤 크네요. 그쵸? 예, 사이즈가 크다는 것도 눈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사진을 보고 이제 감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얘 발음도 마이토콘드리아 이러는데. 자, 어쨌든 65페이지 아래 7 미토콘드리아는 영양분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줄 칩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여러 화학 반응들뿐만 아니라 분비작용의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진핵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영양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낸다. 이 한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는 몇 개에서 수천 개까지 다양한데 사람의 간 세포에는 세포 하나당 약 17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며 높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근육세포는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진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사진에서 그림 2024에서 밑줄 쳐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밑줄 쳐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동물의 세포에서는 퍼옥시조미, 여기 퍼옥시조미, 여기서는 고농도의 효소들, 즉 퍼옥시조미에 존재하는 효소들은 결정이 되어 세포 소기관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지금 이 단백질 결정은 아까 전에 교수가 말을 잘못했는데 어떤 외부 세균 같은 거에 시체를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단백질을 보관한다.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그거 맞긴 해요. 그게 맞긴 맞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사진은 퍼옥시즘 속에 존재하는 이제 그 분해 요소들이 단백질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에 뭉쳐서 있다는 걸로 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B번 같은 경우에 식물의 포옥시점은 광합성과 연관이 있어요. 광합성과 방어작용을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어작용은 뭔지 아시죠? 아까 전에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외부로부터 어떤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세균이 세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걔를 갖다가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방어작용이고요. 광합성도 돕는다는 게 아주 독특해 보입니다. 예. 식물의 포옥시점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산화환원 반응을 촉매한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퍼옥시즘 덕분에 광합성이라고 하는 산화환원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66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게 그 미토콘드리아 구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름이 막 이렇게 지어져 있는 요 내부 주름, 마치 벌레, 지렁이, 뭐 라바 같죠, 라바. 애니메이션 나오는 라바 몸뚱이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막과 내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막은 그 어떤 물질이 와서 반응할 수 있는 표면적을 늘려주기 위해서 표면적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전체 사이즈는 상당히 작은데 어떤 물질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표면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크리스테라고 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에너지, 여기 이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역할은 바로 에너지의 어 에너지의 합성이잖아요. 쉽게 해서 ATP를 얘기하는 건데 ATP 합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주요 세포의 에너지 주요 공급원인데 이 활동을 원활히 하고 싶으면은 세포 하나가 에너지를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그 내막의 표면적이 상당히 넓어야 표면적이 넓은 만큼 반응을 넓게 여러 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시켜서 ATP를 합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를 이루어서 내부 구조를 형성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P를 합성하는 효소들이 이 내부 막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런 표면에 그러는 그 ATP라고 하는 그 에너지 대표 물질을 하기 위한 이렇게 효소들이 내부 표면에 아주 그냥 그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6페이지 오른쪽 단에 크리스테라고 하는 진한 것이 용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67페이지에 가면 이 크리스테에 대해서 정리 잘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산화적 인산화 효소 같은 것도 있다. 이 효소 덕분에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엽록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엽록체에서 어떻게 이 스트로마하고 틸라코이드 뭐 이런 용어들이 뭐 그라나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자, 일단은 스트로마가 뭐고 틸라코이드가 뭐고 그라나가 뭔지는 그림을 보고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엽록체예요. 식물에서만 발견되는 거죠. 더 엄청나게 사이즈가 큽니다. 진짜 액포 다음으로 사이즈가 큰 게 바로 식물에서의 엽록체입니다. 그러니까 이파리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얘도 내막, 외막이 있을 정도로 이중막으로 겉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는 또 태양광을 받아들여서 이제 광합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이뤄내기 위해서 그라나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면적을 최대한 넓게 만드는 그러한 조직이에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모식도에는 평평한 구조들이 마치 동전들끼리 뭉쳐 있는 것처럼
동전처럼 평평한 구조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서로 이렇게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최대한 넓혀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그런 특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런 그라나와 그라나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마치 세포의 세포질처럼 엽록체 내부에 엽록체 질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마치 엽록체 질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스트로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내부는 이렇게 살짝살짝 액체처럼 흐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트로마 부분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로마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엽록체 내막의 빈 공간을 의미하며 비구조적이며 반유동성 기질로 약간 유동성이 있는 기질로 채워져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틸라코이드 아까 얘기했듯이 동전 포개는 듯한 요런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틸라코이드 이런 덩어리. 네. 잠깐만. 틸라코이드 맞아요. 네. 틸라코이드요. 필라코이드 같은 경우는 납작한 주머니층 층상구조로 배열된 것을 그라나라고 하며 광합성 명반응에 관여하는 색소, 효소, 그 다음에 전자수송체를 포함하고 있다. 틸라코이드는 이게 그라나하고 좀 뭐가 좀 다른데, 자, 음, 이게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그라나는 이게 뭉쳐져 있는 요 세트를 뜻하는 것이고요. 요 세트, 그러니까 좀 그림에서 낙서를 구성할 때 좀 제대로 낙서를 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딱 이렇게 뭉쳐 있는 덩어리는 그라나가 맞고 이걸 포함해서 좀 넓게 한 덩어리 이렇게 파트로 이렇게 파트를 이렇게 크게 보고서 이야기하는 요걸 갖다가 틸라코이드라고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틸라코이드 막에 파묻혀 있다. 교수가 잘못 여러분들 설명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음. 음, 잘못 설명했네. 자, 미안합니다. 요거, 여러분, 혹시 메모하신 분들은 좀 지우고, 교수가 지금 얘기해 준 걸 잘 들으세요. 요 조그만 거, 요거 조그만 거, 요거 하나를 갖다 틸라코이드라고 부르고, 이 조그만 것도 여러 개가 뭉치면 그라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그만 거 하나는, 막이 있는 구조. 아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는 막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서 이렇게 색소를 가지고 있고 효소를 가지고 있고 전자수용체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 바로 틸라코이드고요. 이런 틸라코이드들이 서로 연결돼서 덩어리 져져 있는 것을 그라나라고 부른다는 거. 이렇게 층상구조로 포개져 있는 걸 갖다가 그라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앞에서 또 우리 공부했던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자, 세포 소리가의 이름을 똑바로 이해를 하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걸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먼저 외우고 나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나중에 기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공부할 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런 역할을 하기에 딱 알맞도록 모양이 주머니 모양이 됐네, 층상 모양이 됐네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진화를 통해서 그렇게 알맞게 최적화돼서 변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 부분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생물을 이루고 있는 고등세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고등생물의 세포는 진해생물 여기에 해당되는 세포를 갖다가 바로 고등동물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조상은 똑같이 스타트했을지 모르겠지만,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세균의 역할을 하던 뭐 이러한 작은 세균 세포 같은 것들이 특정 메이저 세포 속으로 어떻게 어, 빨려 들어가서 세포 내의 기생 및 공생하는 체계로 기존에 있던 단순한 세포들이 자기만의 고유 기능으로 전체 큰 세포에 그,
생명 활동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자기도 영양 공급을 받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굳혀진 게 오늘날 진핵생물 역의 동물 세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러한 세균들 중에 단세포 똑같은 단세포 세포로서 단세포로 이루어진 세균으로서 내막을 가진 고세균 숙주와 세포 골격이 기존의 어떤 다른 동물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은 진핵생물로 발전하는 거지만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세균 역에 해당되는 단세포 세균 중에서도 내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지 혼자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은 고세균역의 세포생물로 따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날 고등동물 세포는 과거 고세균이라고 한 녀석도 받아들이고 본인이 숙주가 돼요. 이 세포 본인 자체가 숙주가 되어 고세균도 받아들이고 기타 추가적으로 다른 세균역에 있는 단세포 세균들마저도 끌어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형태를 이루고서 존재하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이런 세포가 바로 고등동물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사람의 세포가 최고 고등한 동물 세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강압성 세균으로부터, 호기성 세균으로부터 뭐 엽록소라든지 미토콘드리아를 받아서 오늘날의 고등한 동물세포가 되었다고 지금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증거가 있느냐? 솔직히 광합성을 담당하는 엽록체하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과거 세균으로부터 온 거였기 때문에, 유래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 자체의 DNA가 따로 있습니다. 유전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관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뼈다귀로 이렇게 된 상태로 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관을 발굴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거를 분석을 할 때요. 세포 핵 말고 이 세포질 있잖아요. 이 세포질에 들어가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모계로부터 계속 물려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머니를 타고서 계속 동일하게 계속 물려져 내려오는 게 바로 유아의 미토콘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 DNA는 아래 후세에 거의 계속 몇 대에 걸쳐서 똑같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시족인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계속 위의 조상의 위의 조상의 묘지에서 뭐 모발이라도 좋아요. 뼈세포, 뼈조직, 골격세포라도 좋아.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거기서 그 흔적에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추출해서 분석을 해보면 유전자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어느 형태가 서로 가족 관계이다라는 거를 쉽게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포 내 공생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림을 먼저 보고 밑줄 치고 책의 본문도 밑줄 치면서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 공생론, 여기에 밑줄 치셔야 돼요.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해세포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오래전에 고세균과 세균과의 결합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세균 숙주는 막과 세포 결격에 의하여 이동하여 더 작은 세균들을 삼키는 것이 가능하였고, 포획된 세균들은 결국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있는데 포획된 세균의 일부의 유전자들이 고세균의 핵으로 이동하여 숙주의 DNA에 편입함으로써 포획된 세포들은 숙주고 고세균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의 세균역에서 활동했었던 광합성의 그러니까 엽록체 세균의 DNA와 미토콘드리아 세균의 DNA를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8페이지에 저희 왼쪽 단에 진해세포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세포 내 공생론은 핵이 없는 크고 핵이 없는 세포가 더 단순하고
더 작은 세포를 삼켜서 고등한 세포가 되었다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단에 그 페이지 오른쪽 단에 가면은 어 밑 밑에 이 세포 내 공생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었을까 바로 위에 문장에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그림 2.27 이후부터 밑줄치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세균과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체 수준에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 발진 티푸스를 일으키는 리케차 세균의 유전체는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DNA 염기서열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세포 진핵생물인 미, 그 뭐야 이거 이름이 되게 복잡하네요. 한번 읽어볼게. 리클리노모나스 아메리카나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세균 유전자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 안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DNA와 그 다음에 세균의 유전자가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 봐서는 같은 조상으로부터 이 미토콘드리아를 그대로 넘겨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세포 내 공생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었을까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69페이지 왼쪽 단의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산소가 풍부한 환경 속에서 하나의 큰 세포로 된 고세균이 살아남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함입되어 있는 즉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서 존재하는 세포망 소낭에 호기성 세균을 삼키는 것으로 포획된 세균은 유리산소의 해독을 위한 생화학 반응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국 둘러싸였던 소낭막은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이 되고 삼켜진 호기성 세균의 외막은 호흡 효소를 가진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계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죠. 천천히 나름 읽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세포 내 소기관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기관 간의 서로 이런 상호적인 이런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세포 내 공생론이라고 하는 거 위에 여러분 책에 이제 박스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요 용어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개념 정리는 앞에 본문 내용이 요약한 거니까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내용이 되게 지겹고 재미가 없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52분 동안 교수가 떠들었는데, 그 다음에 세포 골격에 대해서 이제 또 진도 나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봅시다.